고객들이 거절을 할 때 단골 멘트들이 꼭 한 가지씩 있죠. 생각 좀 해볼게요. 와이프랑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돼요. 비싸요. 다른 데서는 얼마에 팔던데? 인터넷에는 이 가격이던데? 고객들에게는 아주 다양하게 비싼 이유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고객들이 이렇게 비싸다는 말에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즉흥적으로 본인의 애드립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제가 썼던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제가 썼던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저와 서로 파는 상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화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방식을 토대로 하셔가지고요, 저런 건 괜찮네? 나는 저 방식에 나만의 이런 색깔을 덧대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대표님만의 멘트를 꼭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랑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야채를 산다고 하셔서 한 매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보고 사장님 이거 밤 한 바구니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이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저번 주까지만 해도 3,000원에 한 바구니에 팔았었는데 사장님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이게 비싸긴 뭐가 비싸, 요새 반값이 얼마인데 시세를 너무 모르신다, 이거 비싸면 사지 마요, 다른 데 가서 사, 이거 가뜩이나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주는 거야, 이렇게 약간 화 아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성격이었다면 그냥 알겠어요, 다른 데 가서 살게요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다른 매장을 가지 않으셨어요. 알겠어 뭐 그렇게 말을 해, 그럼 하나 줘, 그리고 줄 때 그냥 서비스나 몇 개 더 챙겨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몇 가지를 사셨거든요. 제가 어머니와 장을 보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진짜로 이게 비싸서 비싸다고 이야기한 걸까? 아니 진짜로 비싸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한 푼도 깎아주지도 않고 다른 데서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다면 왜 그곳에 가서 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진짜로 그게 어디서 얼마에 파는지도 모르셨고요, 저걸 비싸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건 확신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가격이 비싸지 않게 사간다는 그 확신을 줘. 그리고 이왕 될 수 있으면 뭐라도 조금 더 챙겨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건 진짜로 이 가격이 비싸니까 깎아줘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확신을 줘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고객들의 비싸다는 말의 뜻은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진짜 비싸다, 진짜 비싸니까 깎아주든지 아니면 난 안 살 거다, 확고한 거절의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제품을 눈탱이 맞지 않았다, 정말 좋은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샀다는 확신을 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제품을 살 거면서도 왜 이렇게 비싸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래요. 저의 패턴을 돌이켜보면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항상 3번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사장님, 좀 깎아줘요. 그러면 진짜로 깎아주시는 분도 있고, 진짜 이거 남는 거 없이 주는 거야, 이거 비싸면 못 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알겠어요 하고 그냥 사갑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제 사장님과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도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비싸다는 고객의 말의 뜻을 이 세 가지로 나눠요. 대표님들께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패턴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각자마다 패턴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분명히 세상에는 2번과 3번 유형을 띠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멘트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꼭 있죠. 비싸요. 제가 휴대폰을 팔 때도, 그리고 비데를 팔 때도 꼭 이렇게 말하는 고객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 왜 또 농담하고 그러세요? 사장님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싸면 사장님 이 제품 진짜 못 사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이 제품이 진짜 비싸지 않다는 거 사장님 알고 있으시잖아요. 사장님은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드릴 수 있는 혜택 전부 다 받으신 거예요. 진짜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매장 가보시고 인터넷으로 다른 거 검색해보세요. 안 말릴게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비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진짜 이건 정말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회사에 한번 이야기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진짜 좋은 케이스 하나 사장님한테 하나 몰래 진짜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진짜 마지막까지 다 짜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객에게 확신을 줍니다. 제가 고객이 이야기했을 때
비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빼드릴게요. 이런 식의 화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객에게 완벽한 확신을 줘요. 더 이상의 좋은 혜택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작은 당근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이 당근이 크면 안 돼요. 정말 작은 당근 하나를 선물로 주죠. 저는 이 화법을요, 채찍과 당근 화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표님들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어떤 화해를 취하고 사과를 했을 때보다 한번 세게 부딪힌 후에 화해를 청하거나 사과를 했을 때 더 잘 먹힌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이란 동물은 무조건적인 채찍보다는, 무조건적인 당근보다는 채찍과 당근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니까 말이죠. 제가 고객들이 저에게 비싸요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반론 극복 화법은요, 채찍과 당근 화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정확히 확실하게 고객들에게 지금 당신은 최고의 혜택을 받았다, 더 이상 내가 줄 수 있는 혜택은 없고 이것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 알아봐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당근을 하나 줘야 돼요. 왜냐?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어우러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당근이 크다면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거 봐, 역시 얘 나한테 조금 더 남겨 먹으려고 했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당근이 커지면 안 돼요. 정말 작은 당근, 소소한 당근,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당근의 선물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확신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저만의 반론 극복 화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고객들의 반론 극복 방식에 대해서는 대표님들만의, 그리고 여러 저서에 많은 반론 극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yes but 화법일 거예요. 고객이 비싸다고 이야기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만약에 이 제품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이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또 재구매하실까요?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론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론 극복 방식을 조금만 더 변형한다면 고객이 비싸요 라고 말했을 때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객님께서는 이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만약 이 제품을 사용해 보셨다면 이런 식으로 but이라는, 상대방에게 저는 이렇게 반론을 극복할 겁니다 라는 이런 단어를 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일단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게 가장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게 바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 yes but 화법의 가장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정작용을 완충한다는 거죠. 내가 반론을 할 때 그 작용을 조금 완충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다른 의견으로 세일즈를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어차피 그거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단어다, 부정적인 단어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지 말고 그리고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이어서 쓸 수 있는 이 반론에 관한 접속사를 빼서 단어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그건 상대방마다, 그리고 그 화법을 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역시 충분히 많은 세일즈를 띄어서 자기만의 방식을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는 저는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는 약간은 의문을 가졌어요.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제가 세일즈에 대한,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가장 자부심은 저는 밑바닥부터 세일즈를 해왔다는 거죠. 세일즈를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밑바닥 세일즈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조금 다른 방식의 세일즈를 했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른다기보다 저만의 어떤 화법,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대표님들에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단어 그 자체의 뜻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억양과 제스처, 에너지, 목소리,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의 어떤 반론 극복법을 들으시면서 대표님들만의 반론 극복 방식을 꼭 만들어내시길 바래요. 고객의 비싸다는 말에 있어서 반론을 극복하며 yes but, 아니면 yes yes의 법칙, 아니면 저처럼 채찍과 당근 화법,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식의 공통점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요, 상대방을 설득해서 계약을 완료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대표님들만의 반론 극복 멘트를 만들어서요, 대표님들의 실적이 2배, 3배 오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